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2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금요일 시민언론 유탐사 시작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원자력 엑스파일 IAEA의 보고서를 분석하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 이정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지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원자력 엑스파일 이 IAEA 보고서 사실 뭐 일본 언론도 그렇고 전 세계 언론들이 사실 한국 언론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 IAEA가 숨겨놓은 약간 트릭이라 해야 되나요? 그죠? 방류 전에 측정한 걸 가지고 지금 방류하고 나서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안전을 확인하고도 좀 짚어가는 듯이 좀 신중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사전에 너무 조급하게 안전하다고 안전에 일치하다는 걸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네. 본말이 전도된 원래 내용이 아닌 그런 내용이 나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상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방류하고 나서 이거 오염수 방류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측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보도가 안전하다라고 나왔잖아요. 보도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과학적으로 짚어본다 그러면 오염수 방류는 장기적으로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생태 환경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그렇죠. 그걸 측정해가지고 안전함을 확인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는 원래 그 8월달에 이 일본 정부가 그 오염수 이 핵폐수를 방류할 때부터 사실 뭐 예견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때 국힘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폐수를 버리고 난 뒤에 지금 한 6개월이나 7개월 후쯤이면은 그 핵폐수가 한국에 도달한다고 얘기하는데 6개월, 7개월쯤 지나서도 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대로 뭐 실효 제출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나면 민주당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때 공세를 취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핵폐수 방류가 지난 8월 달에는 국민의힘의 악재가 됐지만은 이 여론몰이를 통해 가지고 총선을 앞두고 나서는 거꾸로 이게 좀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거꾸로 이 핵폐수에 대한 괴담을 유포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서 막 책임을 묻는 네. 이제 그러한 여론몰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어김없이 그렇죠. 예상대로 지금 이제 그런 시도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핵폐수 관련해서 IAEA 보고서 내용은 2부에서 좀 전해드리고 1부에서 저희가 좀 미디어 비평을 이번 주에 안 하다 보니까 KBS 박민의 KBS가 윤석열 대통령을 또 찬양하고 미워하는 듯한 그런 신년 대담 프로를 되게 뻔뻔하게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도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 약간 좀 피상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고 또 이정희 대표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KBS 작년에는 또 조선일보가 그러더니 올해는 이제 KBS가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금 곤란의 위기에 처한 윤석열 일병을 구하는데 KBS가 좀 뛰어든 형국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하나씩 좀 꼬집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볼 걸 그랬습니다. 못 보셨군요. 안 봐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안 봤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가 생길 줄 몰랐어요. 네. 뭐 안 봐도 뭐 크게 저희는 이제 이 비평을 좀 해야 되니까 오늘 또 신경을 써서 좀 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그 억지로 보시느라고. 워낙 이제 말실수를 줄이고 최대한 그 사전에 충분한 각본에 따른 조율된 그 대담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그 명품백 그 수수 사건 이후 그 궁지에 몰렸었는데 여론을 한번 이 국면을 전환시켜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거꾸로 그 윤석열의 정치적인 위기를 더 가속화시키고 그런 점도 있어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가장 끔찍한 이 설 연휴를 앞둔 나이트메어가 아니요. 나이트메어. 네. 오늘 아무래도 설 연휴 이제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이 대신년 대담 프로 가지고 네.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이제 그렇죠? 설 네. 그 연휴에 이제 그 가족들 전국에서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전부 이걸 그냥 이걸로 그렇죠. 이야기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전히 뭐 김건희 뭐 와이프 감싸더라 이런 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KBS 대담 내용 이 신년 프로 이게 2월 7일 날 방송이 됐잖아요. 네. 2월 7일 날 방송이 됐는데 채널 A에서요 방송도 되기 전에 아하. 이 내용이 유출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사전 각본이 있었던 거죠. 아니 이 내용이 유출이 됐는데 그 뭐 여권 관계자라는 출처를 대어서 부친과 인연을 내세워 접근한 사람에게 대통령 부인으로서 박정하게 대하지 박정하다는 말 잘 안 쓰는데 그죠? 박정하게 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걸 볼 때 이 박정하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정말 이 박정하라는 이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부러 방송하기 전에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좀 티저 사람들 이제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렇죠. 채널 A를 좀 동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듭니다. 국민일보하고 채널A가 그 대통령실의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렇죠. 단독 보도를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죠. 지금.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여권 관계자도 사실은 대통령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 관계자가 아니고 여권 관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 있는 국힘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뭐 이 화면은 안 보신 분들은 낯설지만 보신 분들은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지켜본 바로 그 영상입니다. 네. 기자가 오른쪽에 앉아 있고 대통령이 왼쪽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죠. 그 사진 한 장에서 벌써 또 연출된 연출 장면이 훨씬 나죠. 근데 아마 요 사진을 저희가 막 오픈하는 거는 뭐 글쎄 요거는 자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동원돼 있습니다. 어우. 카메라 한두 대가 아니에요. 한 10대 가까이 동원된 것 같죠? 네. KBS 카메라 다 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일부에서 보니까 이 촬영을 뭐 외주 인력을 썼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KBS 카메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KBS 내부에서는 잘 모르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자들은 없는 거네요. 다른 기자는 없고 KBS 기자 혼자 앉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KBS 기자 한 명에 그 외주 인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KBS 직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정보가 거죠. 셀 수 있죠. 네. KBS 노조나 이런 데로 셀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기서 저기는 다 이제 그 연출된 그리고 다 편집이 다 끝난 화면만 내보내지만 네.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또 실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KBS 직원들이 들으면 그걸 또 필터링 해주고 네. 또 흘릴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안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악몽이 한 번 있죠. 2014년인가요? 박근혜 정부 첫 신년 기자회견. 그때
사실은 그 각본 있지 않습니까? 그 각본이 사실 기자들 그 단톡방에서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제가 다음 질문을 계속 맞춥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 맞춰요. 어느 언론사가 어떤 질문을 한다는 거를 제가 미리 사전 각본을 입수를 해가지고 다 맞추는 거 보고 이제 기자들이 아니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무슨 뭐 박수무당이냐 이런 농담 섞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각본으로 짜여 있는 것이 들통이 한번 나니까 굉장히 망신을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기자들 사이에 기자들이 너무 많이 알려질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모아놓고 했다가는 또 세거든요. 또 세기 때문에 KBS 기자 딱 한 명만 내가 앉혀놓고 지금 한 것 같아요. 뭐 박장보 앵커야 뭐 워낙 대통령실 입장에서 검증이 된 기자죠. 그렇죠. 확실한 자기의 편. 네. 네. 아마 뭐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앉혀놔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뭐 대변인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뭐 네. 임기 중에.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보시면 요 앞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본 장면인데요. 프롬프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보니까 프롬프터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롬프터. 이쪽에서 이제 프롬프터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쪽 어딘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여기 안 보이는 쪽에 여기 어딘가 프롬프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터가 지금 양쪽 사이드에서 있는 거죠. KBS 기자가 보는 프롬프터가 여기 있고 대통령이 직접 보는 프롬프터는 아마 이쪽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 그 윤석열이 소화하기 어려운 그 얘기들도 그 물론 이제 그 좀 부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해서 조금 달달달 외웠나 생각이 됐는데 외우지 않고 프롬프터에 의존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거 유력하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에 잘려 있잖아요. 여기가 요 라인이 잘려 있잖아요. 요 어디인가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거기 왜 잘려 있지? 네. 그리고 왜냐하면 KBS 기자한테는 여기 프롬프터 달려 있거든. 그죠? 있네. 요 프롬프터예요. 네, 그러네. KBS 기자가 보는 프롬프터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KBS 기자가 지금 프롬프터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윤 대통령은 프롬프터를 없이 한다? 네.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면 뭐 없이 하는 걸로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사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잘라서 내겠죠. 네. 좀 나오게 하면 어때요? 뭐 그렇긴 한데 뭐 또 약간 대통령으로서는 좀 뭐라 할까요? 약간 이 각본에 따라서 했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질문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더라도 대답은 스스로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뭐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자그마한 파우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앙일보가 저렇게 썼네요. 네. 그래서 이 파우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제품의 이름은 파우치가 맞긴 맞더라고요. 그 서울의 소리에서 그 최초에 그 방송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제 디올에서 나온 파우치라는 제품은 맞긴 맞아요. 뉴욕타임스인가 해외 그 기사 보니까 다 파우치라고 파우치.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핸드백하고 파우치하고 좀 다르던데 이게 핸드백이더라고요. 핸드백은 가격이 한 4,500만 원 해요. 800만 원짜리도 있고 디올 제품이 뭐 1,0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죠. 핸드백은 좀 비싼데 파우치는 좀 싸요. 파우치는 보니까 100만 원 안팎이고 이번에 김건희 씨한테 선물이 간 게 바로 요 하늘색 요 제품이거든요. 요 제품인데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최고가네요. 네, 파우치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거예요. 여기 이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그 태그 제품 태그인데 보니까 여기 레이디 디오르 파우치 칼프스킨이라는 제품인가 보니까 파우치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 잘 저런 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명품백하고 파우치 하면은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결국은 저 질문에서 그 명품백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빠졌잖아요. 맞았죠. 예. 네, 오히려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거기 들어올 수 있었냐 그런 질문으로 기자가 물어보죠.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이 요거죠.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파우치 같은데 사실 이게 핸드백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런 걸 망라해서 이제 핸드백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제품은 파우치라는 제품은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핸드백이나 명품백 혹은 뭐 디올백이라는 표현 대신 굳이 파우치라는 이름을 썼던 것이 조금 KBS가 이 이슈 자체를 좀
파장을 좀 줄이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고요.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여기 김영란법을 보시면 8조에 그게 나오거든요.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회에 100만 원 이상도 안 됩니다. 1회에 100만 원. 이게 면목에 관계없이 동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8조 1항이 위반되고요.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도 이 8조 4항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항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죠. 뭐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제 뭐 작은 파우치 하나 뭐 받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물타기를 좀 하는데 사실은 현행법상으로는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적용받는 법에 따르면 김건희 씨도 빠져나갈 수는 없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장면인데요. 저는 대통령실 그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실 내부를 처음 공개한다 이러면서 홍보를 대단히 하면서 그 상기된 그 네. 설레이는 표정. 네, 그러면서 이렇게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서 취재하듯이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도 좀 저희가 뭐 특이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자 가운데서 특별히 대통령을 아련하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 간택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예, 그런 자랑스러워하는 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저게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남을 때는 그 결국 이 전두환을 이제 단독 인터뷰 네네. 했었던 그 기자들의 지금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운 같이 담배 피고 뭐 남아있어요. 이런 영상 있었잖아요. 역시 네. 저것도 글쎄요. 예. 그리고- 모욕의 역사에 한 페이지로 남겠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이제 처음에 KBS 기자 딱 만나면서 갑자기 KBS 뉴스 9의 시청률이 높아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KBS 뉴스 9의 시청률이 올라갔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박민 사장 오고 KBS 예. 저렇게 아마 대통령실에 시청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갔을 수 있죠. 네. 부산 엑스포 그 유치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고가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대통령한테는 저런 모든 위기 시그널보다는 뭔가 이 데이터를 조작해서라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초반에 들어가면서 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대선 120대 대선 공약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 내가 항상 들어올 때마다 이걸 본다. 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뭔가 인터뷰에 임하는 그 사전에 이미 우리는 이거 다 스크린 해봤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측면이 좀 있어요. 저걸 뭐 매일같이 봐야 됩니까? 대통령 머릿속에 있어요. 봐야 또 기억이 나고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그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뭐 선물 받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걸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 벅스 스탑 히어라는 그 앞에 간판 있잖아요. 뭐 트루먼인가 누가 이렇게 책상 앞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그거를 뒷면에 보니까 이게 받은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5월 21일. 이 시점은 그 날리면 사태 이전에 받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날짜도 처음 이렇게 확인이 한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책장을 하나를 소개를 해주는데 책장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좀 책장에 이렇게 좀 있으면 책을 좀 꽂아 넣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즐겨보는 책이라든지 뭐 어디서 선물이라도 좀 올 거 아니에요. 책 썼다고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책상에 그런 책이 한 열 몇 권씩 있단 말이에요. 보통 아무리 없어도. 근데 없어요, 책이. 빈 책장에, 이 아버지가 쓰던 책장이라고 보여주는데 책장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 보여주는 것도 참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저 원래부터 저 책장이 손친이 이제 그 작고하고 난 뒤에 바로 직후에 옮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또 그 KBS 대담을 하면서 누군가의 걔 아이디어로 급하게 사실은 저 갖다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에서인가요? 그러니까. 어디 자갈치 시장인가 보면 뒤에 사진들 쫙 걸어놨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품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지만 KBS 기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이게 서울에 보면 그
저 전두광이 설소룡한테 야 여기 네 의자라 생각하면 앉아봐 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딱 그 장면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앉아서 이 KBS 기자가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영광입니다. 이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짧은 순간이긴 한데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저는. 근데 저걸 뭔가 그 어마어마한 그 특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리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너도 한번 느껴봐. 이런 거죠. KBS 기자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획을 연출했던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드러내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왔죠.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왜 안 만나냐? 야당 대표를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근데 그래요? 근데 답변이 너무 웃겨요. 야당 지도부를 직접 대통령이 상대하는 것은 여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다라고 답변을 해요. 같이 만나면 되잖아요. 누가 그 여당을 네. 한동훈 눈치 보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전 인식의 부재인데요. 네, 보통 여당 대표도 같이 만나잖아요. 뭐 영수회담 이런 거 있잖아요. 영수회담 해도 네. 여야 당 대표 같이 만나지 야당 대표만 만나나요? 그러니까요. 이 답변 자체를 예를 들면 최소한 이 KBS 기자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이런 비슷한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같이 만난 적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뭐라고 답하냐면 요즘은 영수회담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 만나서 1대1로 면담할 자신이 없는 거죠. 솔직한 얘기예요. 아리백 때문에 완전히 뛴 것 같아요.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거 지휘나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예리한 질문도 해요.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보다 좀 낮은 건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좀 하죠. 하니까 그게 좀 의미가 다르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 세계 정상들 대부분 지지율이 들쭉날쭉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네.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다 그러는데 지지율이 낮은 거는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그 지금 뭐 고금리 때문에 다들 경제가 어려워서 네.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전부 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뭐 내가 잘못해서 나만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군색한 변명 늘어놓고 있는 네, 거. 저게 사실 기자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저런 대답 못 할 것 같기도 한데요. KBS 기자 한 명 있으니까 이제 저런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외신 기자들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전 세계 다 그런 추세들 이렇게 얘기하면 외신 기자 한 명 손 들고 우리는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전 세계 다른 정상들하고 그 비교하는 지표가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매주 있죠, 발표되는 있죠. 모닝 네. 컨설턴트. 모닝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거기 최하위가 항상 리퍼블릭 코리아. 매일 꼴찌 3인방이 있어요. 보니까 기시다, 윤석열, 또 뭐 체코 총리인가요? 거기 3명이서 그렇게 맨날 그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기시다하고 체코만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체코 총리는 왜 그러죠? 참 다른 얘기지만 아니 이번에 저기 원전 네. 수출 유력국으로 지금 체코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웨스팅하우스를 배제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는 이제 프랑스 원전이 유력하니까 둘이서 지금 경합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웨스팅하우스를 배제시킨 거는 어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우치 얘기하죠. 파우치, 뭐 자그마한 파우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KBS 기자가. 네. 손으로 이렇게 자기 크기를 얘기를 해요. 좀 작은 것처럼. 별것도 별거 아닌 아닌 것처럼. 명품백을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뒤집어졌잖아. 이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희한합니다. 신분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런 거냐 이런. 파우치를 받은 거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신분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접근했냐 그걸 물어봅니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알던 사이죠. 뭐 부친이 뭐 알던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시점이 용산 간저에 들어가기 전이다. 음. 그래서 이게 특별히 뭐 보안상 이런 문제를 너무 따지긴 좀 어렵다. 사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뭐 본인이 저 관저 이전을 저렇게 이제 뭐 고집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았을 않았을 일이긴 일이죠. 한데 청와대에 있었으면 그런 일 없죠. 네.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이 있는 곳을 그냥 단순히 사저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밑에 저기 뭡니까 코바나 컨텐츠 거기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게 지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참 보안으로 이렇게 검색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또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어쨌든 24시간 공적인 이 감시 시스템 하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게 단순히 관저가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이렇게 구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통령으로서 아니한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누군가를 박절하게 대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그 전주에서 누굽니까 저기 진보당 의원 있잖아요. 강성희 의원. 강성희 의원 드러내는 거 봤을 때는 그거는 박절하다고 표현하기는 폭력적으로 되었죠. 네. 거기는 뭐 이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뭐 저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뭐 김건희 씨의 이제 선친하고도 때부터 잘 알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온다고 얘기하니까 박청하게 거절하기 어려웠다. 네. 그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닌데. 본질이 아니죠. 네. 그 명품백, 고가의 명품백을 받은 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언급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 얘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잘라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요. 계속 찾아오겠다는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아쉽다. 네. 예를 들면 아내가 그런 물건을 받은 것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수도 네. 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국어 시조의 한 구절이 있잖아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이거 그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네. 다정한 한 인간으로 김건희 씨를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또 저런 뭐 부부싸움 안 하냐 뭐 이런 질문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짧게 넘어가긴 하던데. 부부싸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죠? 윤석열. 뭐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아내 입장에서는 물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네. 결과적으로 뭐 사과를 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를 결국 쉴드 친 거예요. 두둔하고. 네. 보스. 아니 일반 대통령도 아니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위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하더라도 이건 자기 장모도 지금 구속된 마당인데 근데 부인에 대해서는 근데 저 정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김건희 씨가 너무 정이 많은 게 탈이야. 잘못하긴 했어도 뭐 그 인간적인 정으로 놓고 보면 뭐 그렇게 이해 못할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 또 더 달아요.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약하니까. 왜냐하면 다정도 병이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 공작에 희생됐다는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KBS 기자가 대통령이 곤란하지 않게 또 하나 또 받쳐줍니다. 저건 뭐 주문된 질문이겠죠. 네, 질문 자체가 이미 김건희는 무고하다. 네. 아무 죄가 없다. 네, 무고한 것을 넘어서 김건희는 피해자다라는 피해자야. 네. 피해자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시기에 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공작 희생자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 제2부속실 설치는 파우치하고 연결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서 너무 인간적이다 보니까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이 제2부속실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냥
사람이 너무 괜찮으니까 그런 일도 생기는 거 아니냐. 결국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어떤 습성. 그러면 그 똑같은 이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도 그렇고 말을 받았잖아요. 말을 받을 때도 너무 그 박절하지 못한 성격 탓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가 그때 다 수사를 했던 건데 참 이해는 안 되더라고 들으면서. 그러면서 일본 기시다 총리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정치하고 얘기가. 성실한. 네. 오늘 저 이준석 대표님이 아마 저 대목에서 네.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후쿠시마 핵폐수 얘기 나오나 싶어서 귀담아 들었는데 그냥 기시다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 그리고 넘어가더라고요. 기시다도 이번에 뭐 신년 회견에서 나를 굉장히 신뢰할 만한 괜찮다고 얘기했다. 네. 얘기, 서로 칭찬해 줬다. 서로 칭찬하고 이렇게. 네. 아니, 일본 기시다 입장에서는 뭐그 윤석열만한 그 한국의 대통령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정말 역대 일본 입장에서도 없죠. 네. 어마어마한 참 그래서 일본 그 언론 보도 이번에 명품백, 디올백 관련한 기사가 일본에서 보도가 될 때 댓글에 베스트 댓글이 윤석열 물러나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냐라는 역대 대통령 사진을 예. 보면서 하니까 갑자기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많이 아낀 따뜻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그러니까요. 저게 뭐 즉석으로 그 생각해낸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저건 네. 사전에 충분히 그 질문지가 전달되고 고민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네. 어린이를 많이 어린이를 많이 아낀 대통령. 네. 그러면서 막 어린이들이랑 찍은 사진 같은 것도 막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진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예. 어린이를 그렇게 많이 아끼면 이태원 그 참사로 죽어간 젊은이들. 젊은이들 그 유족들 위해서 그 피 맺힌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못하고 네. 그러면서 거부권에서. 어린이를 아낀 따뜻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참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가 인간적인 면모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 동물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거 하는데 실제 정책에서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그렇죠. 김건희 여사한테 저렇게 감싸고 명품 백을 갖다가 파우치로 부를 정도로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정경심 여사를 수사하던 걸 생각해 보면 네. 이거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네 진짜.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다중인격이라 해야 되나요? 본인이 과거에 한 걸 다 잊어버리는 네, 것 같아요. 네.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을 남기고 싶냐 했더니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했는데 예, 본인도 저 말은 하면서 참 눈을 감아버리는데 네.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네. 과학기술 발전을 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분이 얘기하는 과학기술은 핵입니다. 오로지 핵입니다. 아 맞네요. 네, 오로지 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은 다 줄였거든요. 네. 핵 예산만 올렸거든요. 아하 그 핵도 이제 결국 과학기술로 볼 수도 있으니까. 저분은 네. 과학기술은 핵이고 핵은 과학기술로 핵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서 R&D 예산을 전에 삭감을 했었던 대통령의 입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이 네. 기억되고 싶다. 저런 인지 부조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 스스로 내가 이렇다는 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을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네네. 그래서 원전 바보 대통령 아닌가. 아 그렇죠. 원전 네, 바보. 원전 네. 바보. 핵에 중독된. 참. 예. 자, 이제, IAEA 보고서 얘기로 이제 넘어가죠. 예. 네. IAEA 보고서가 우리 언론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도가 거의 많이 안 됐죠. 이번에 나온 게. NHK에서 방송하고 네. 그 방송 내용을 그대로 본떠서 뉴스 안에서 따라서 이제 그거를 인용 보도하면서
몇 개 방송사에서, 신문사에서 그를 보도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용이 사실과 영 합치되지 않는 NHK 방송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어서 네. 뭔가 한일 간에 진짜 교류가 있으면서 뭔가 좀 사전에 이런 방송 나가니까 그들 한국에 전달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네. 조금만 보고서만 봐도 사용과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네. 그렇게 적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타치를 안 하고 있고 네. NHK 보도 자체가 왜곡된 보도인가요? 왜곡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뉴스완 원 자료를 이제 검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NHK 보도를 받아서 그렇죠. 보도했구나. 참, 그, 예. 그 비싼 돈 들여서 그 각 언론사들이 전부 다 일본 현지에 특파원들을 보내고 하는데 특파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 조금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AEA에서 발표한 내용, 그 보도 내용하고 그저 홈페이지에 링크된 보고서 이런 것들 조금만 봐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네. 지금 이제 IAEA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요 보고서가 여기 올라와 있죠. 1월 30일자로. 예. 네, 여기 보면, 일본의 알프스 처리수 방류가 국제안전표준에 따라 새로운 IAEA 데스크포스 보고서에 확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안전표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in line with 이렇게 네. 해가지고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확인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냥 처리수 방류가 네. 그럼 방류가. 방류 이후에 확인한 거냐? 네. 아니거든요. 그러면 IAEA가 자기네들 보고서 내용을 지금 허위로 왜냐하면 왜 지금 저 이정민 대표님 이런 말씀하시냐면 이 시료 채취 자체가 방류 전에 채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1년 전, 그러니까 네. 9개월 전에 채취한 내용을 가지고 측정해서 여러 분석실이 서로 비교 평가한 거거든요. 2023년 10월에 방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8월 8월에 14일. 8월에 방류했군요. 예. 아, 그렇죠. 8월에 방류를 했는데 11월 그 1년 전에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다로 흘러나간 그 물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이제 시료 채취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 기준에 이제 그 부합한다라고 제목만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더니 뭐 문제 없잖아. 문제 없네. 이렇게 다들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이건 뭐 거대한 그 국제 그 사기국 속임수죠. 이런 거. 소임수죠. 네. IAEA가 저렇게 제목을 달아버리니까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각심이 점점 무력화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저렇게 한 게 아닌가. 네. 그 애당초 처음에 그 우리가 그 대외비 문건에서 그 조르세티하고 뭐 네. 외무부, 조르세티 외무부. 이전에 아니고 그 5월 30일자 대화 있잖아요. 일본 외무성 일본 간부 외무성 간부하고 그다음에 아사카와랑 대화. 아사카와 예. 대화에서 이제 그 미나마타방 얘기를 네. 하면서 혹은 뭐 수은 그때 중독이 된 미나마타. 사회가 굉장히 그 논란을 많이 빚었지만 사람이 시간이 죽기도 지나서 했죠. 결국은 사람들은 잊혀진다. 네. 예, 그 전략을 그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 일본 국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네, 지금 이제 우리 요 시료 채취 과정에는 지금 한국도 또 참여했죠. 참여한 걸로 돼 있죠. 예,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킨스라고 참여를 돼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 네. 킨스입니다. 네.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3자 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IAEA가 2개 기관이 내부에서 분석을 하고 네. 내부에 2개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모나코에 있고 하나는 오스트리아 비엔에 있어요. 네. 이 2개 분석 기관이 따로따로 분석을 했고 서드 파티 레버러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3자 연구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3자라는 것은 이제 도쿄 전력이 측정을 하고 그게 네. 1자입니다. 네. 2자가 IAEA. IAEA. 거기 2개 랩이 있죠. 비엔나하고 네. 모나코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는 별도로 제3의 기관. 네, 그게 제3의 이제 기관이 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의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유일하게 참여한 거죠. 유일하게 참여.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시료 채취가 2022년 11월에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이게 노속임이거든요. 네. 근데 제3자 그 시료 그 채취 그 검사 기관으로 한국이 그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제 도쿄 전력에서 신뢰하는 거지 가장 신뢰할 만한.
제가 볼 때는 기시다와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한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닐까. 네.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가장 협조적인 제3자. 네. 신뢰하고. 진짜 상황을. 엄정하게 제3자를 보겠다 그러면 중국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럼 해수, 바닷물, 침전물, 물고기, 해조류까지 4가지 종류로 이제 검사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석 내용들을 보니까 핵종이 보니 쭉 나와 있네요. 네. 여기 IAEA는 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했다고 되어 있고, 킨스, 이 한국도 다 유일하게 네. U23 하게 네. IAEA 2개 기관이 전체를 다 했고 네. 킨스도 전체 샘플을 다 해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도쿄전력을 포함해서 내부에 도쿄전력이 제3자 검증기관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 네. 이런데 저런데 해서 6개 기관, 7개 기관이 들어갔네요. 네. 자, 그리고 위치, 시료 채취 위치도 다 표시를 했네요. 예, 주로 이제 뭐 발전소 주변이나 위 아래, 그다음에 조금 멀리 떨어진 데는 저렇게 방사 선으로 약 50km까지 20km, 이렇게, 50km까지 조사를 저 했습니다. 시료 채취는 그 제3의 기관도 현장에 가서 직접 채취한 건가 아니면 저기 도쿄전력에서 채취한 것을 그냥 전달받아서 분석을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쿄전력이 채집해 준 자료. 그렇죠. 물론 그 현장에서 입회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작업은 도쿄전력이 채취를 하고.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이제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제3의 기관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예. 도쿄전력이 채취를 해서 전달받은 걸 가지고 분석만 한 거고. 저 분석을 이제 하려고 하는 목적은 기관별로 측정 정확도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비교를 해보자는 라운드 로빈이라는 학술적인 용어가 있어요. 네. 그게 어떤 평가에 대해서 좀 불확실도가 높다 그러면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정확도를 수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라운드 로빈인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행하는 측정이라서 여러 기관이 들어가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이제 도쿄전력이 대부분 측정할 거니까 도쿄전력이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를 서로 상대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배출하는 방류하는 방류수의 방사능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측정이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배출하는 놈을 측정을 해야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그 룰을 보면 Four Eyes Principle이 있어요. 이게 4개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거를 현장에 뭐 시료 채취도 4개의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그 측정 결과도 4개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네. 확인해서 사인하고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 지금 이거는 겉만 보는 거다. 겉만. 그러니까 어쨌든 시료 채취 시점도 방류하기 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료 채취 방법도 역시 이제 그 객관성 그다음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도쿄전력이 그 시료 채취 단계에서부터 매니퓨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배출하면서 매니플레이션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지. 저렇게 뭐 도쿄전력이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이걸로 확인하는 게 뭐 물론 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의미는 있지만 예. 우리 시청자들은 일반 그 소비자, 어류 뭐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일본 국민도 마찬가지고 한국 국민들도 뭐 사실 그 측정 값이 어떻게 나오냐, 방류 후에 측정 값이 어떠냐 이게 지금 제일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 도쿄전력이 측정하고 도쿄전력이 하청을 준 제3기관이 그러면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용역기관이죠. 용역기관이죠. IAEA야말로 돈을 받고 그렇죠. 보고서를 쓴 용역기관이죠. 저는 인라인 위드라고 이제 그 부합됨을 확인했다라고 타이틀을 그렇게 걸은 게 용역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걸 보면서 IAEA가 과학 집단이냐.
과학 집단 아니다라는 거죠. 저 정치 용역 집단이 돼 있다. 이미 이제 네? 그렇게 변했죠. 예, 그렇게 변질이 됐다. 네. 그 제3세계에서 이제 그 파견가 있는 아예 파견된 전문가들조차도 사실은 그 대외비 그 미군성 대외비문관에서 아사카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미군 관료가 그 외국의 그 전문가들은 다 우리 그 일본 선수가 누굽니까? 이름이 미즈노. 미즈노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걱정 안 마라. 해도 됩니다 하면서 거기 한국에서 네. 파견된 그 과학자 김홍석 박사도 있고. 김홍석 박사 이름도 직접 네. 거론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자, 거의 핫바지 같은 그런 얘기를 했죠. 김홍석 박사 끝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끝내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원자력 안전 소통법이 음. 거기에는 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말을 못하는군요. 소속 기관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특히 안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안전 정보를 그 뭐죠? 그 영업 비밀에 아. 해당되는 거를 함부로 얘기하면 그 불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자력 소통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 소속돼 특히 원안이나 킨스 산하기관이죠. 그런 데 있으면 입법 끝도 못합니다. 아, 내부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말을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소통중부처예요. 네. 원안이가 소통중부처예요. 음. 입법 끝 못하게 해놓고 소통중부처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네. 뭐 말을 안 한다고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말하면 처벌받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이정인 대표님이 이제 차트를 보여주시는데 요거 좀 뭐 설명 좀 해주시죠. 뭐 간단히 네.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차트의 이제 밑에 아랫부분은 측정된 샘플의 위치, 위치들을 얘기하는 네, 측정 거죠. 위치입니다. 네. 측정 위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베크렐 퍼 리터, 그러니까 농도죠. 방사능 농도고. 그 오른쪽에 보면 IAEA, JCAC, 카켄, 칸소, 키에, 기관들 레퍼런스 나왔네요. 이렇게 네. 기관들이 있어요. 분석기관이요. 네, 기관들이 있고 서로 다른 측정값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같은 시료에서도 같은 같은 위치인데 위치에서 다르게 나옵니다. 예. 지금 이게 이건 전부 삼중수된 측정입니다. 왜냐하면 카켄은 위치별로 이렇게 좀 높게 다를 수가 나오는데. 있죠. 네. 근데 카켄이 굉장히 높은 값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JCAC나 저기 어디죠? IAEA는 또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인데 왜 기관별로 이렇게 측정치가 다르냐? 다른데 저 정도 영역에서는 뭐 저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미세한 양이라서 그런가요? 좀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 차트만 크게 0.05 베크렐 퍼 리터나 0.15 베크렐 퍼 리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 미세한 미세하니까. 뭐 값이라서. 자연스럽게 측정값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대신에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 도쿄 전력이나 이런 쪽에서 의도적으로 평균 오염도를 좀 낮추기 위한 뭐 조작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 킨스가 빨간색인데요. 네. 빨간색은 이제 ME3나 그 다음에 ES15 여기서 이제 측정한 값을 좌우고 제일 끝에 보는 건데요. 네. 여기 보면 다른 기관보다 좀 높은 값을 측정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네요. 삼중소는 잘 측정하는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저거는 이제 또 다른 그 이거는 이제 핵종별로 세 개 기관이 측정한 값을 서로 비교한 건데 세슘 137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그러네요. 대동소이네요. 네. 그리고 스트론튬 90은 킨스가 제일 작게 나오고 네. IA가 제일 높게 나오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더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나온다 거의 이렇게 비슷하다고 또 보면 되겠고. 예, 한 가지 다 이제 의심하다 보니까 저 스트론튬은 저 137, 저기는 저렇게 그 세슘 137 세슘 137 같은 경우는 저렇게 측정치가 거의 오차가 없다는 것 자체가 또 뭔가 또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네. 그 의심이 돼요 또. 그리고 이건 이제 침전물이네요. 이건 침전물은 이제 세슘 134와 137을 측정값을 좀 침전물에 있는 세슘 134와 137을 측정한 값인데 저것도 뭐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세슘 134는 반감기가 짧아요. 네. 137은 30년인데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죠. 네. 왜냐하면 왼쪽 수치를 보시면 크게가 3.0 베크렐 퍼 킬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오른쪽 차트는 90베크렐 per kg까지 나와요. 그죠? 꽤 높은 값이 나오죠. T1 위치에서 T1의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 해수 그 위치 좀 보여주시죠. 위에. 네, 여기 T1이 어디냐면 좀 확대를 해보시면 저 T1 있나요? 오른쪽. 예, 발전소. 발전소 바로 위에 새카맣게 네모가 발전소거든요. 그 위에 T1. 예, 저기가 위치거든요. 근데 저기가 인테크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염수를 그 희석시키는 물을 빨아들이는 위치가 저쪽에서 가까워요. 예? 삼중수소가 저쪽에 포함돼서 들어오거나 스트론튬 90 같은 방사능이 기존에 이미 오염된 상태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이 들어온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물고기에서 측정한 거죠. 예. 거기 하나는 왼쪽은 마켓,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산 거고 네. 오른쪽은 이제 고정 그 그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 잡힌 거를 이제 한 건데 이것도 거의 대동소이한 값을 보이고 있죠. 큰 차이 없이. 다만 킨스가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측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뭐 전문 용어인데 닭, 물고기 뭐 이런 종류라고 가자미, 넙치 이런 걸로 네. 보시면 됩니다. 물고기 이름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물고기, 저 그물에서 잡은 거. 예, 그물에서 잡은 겁니다. 근데 한국 측정기 킨스가 안 보이네요. 이거는 한국 킨스는 참여를 안 한 거죠. 예. 측정 기관에서 빠진 거죠. 아니 이거 그물에서 잡힌 물고기 이거 삼중수소 얼마나 나오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위치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네. 위치에 따라서. 여기 밑에 위치와 물고기 이름이 나와 있네요. 네. TS7, TS2 뭐 이런 게 여기에 이제 그물을 설치해 놨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지나가다가 딱 잡히는 거면 이제 측정한 건데 근데 실제로 값은 작아요. 삼중수소인데 네. 근데 물고기 안에 있는 뭐 전문용어로 티슈 프리 뭐 워터 트리튬 이라는데 티슈 자유 조직 자유수 삼중수소 조직 자유수 삼중수소 이거는 저도 뭐 처음 듣는 용어고 네. 이 분야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깊이 있게 보시는 티슈, OBT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슈는 이제 조직이죠, 조직.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저런 분석들 자체가 전부 다 그 이 원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한테 맡겨지는 거고, 저게 이제 그 생물학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이제 의학을 그래서 인체 또 생모양체의 위치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저거는 일단 뭐 이렇게 측정 자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만 검증하는 거긴 하지만 네. 그리고 어쨌든 대체로 지금 저 현실적인 저 결과값은 어쨌든 안전력 범위 내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안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잖아요. 90이라는 값을 킬로그램 퍼 100kg per kg인데 그런 정도로 높은 값을 보였는데 OBT가 있어요. OBT. OBT 지난번에 IA 보고서에서도 아이 보고서 83개 샘플에서 어디가 검출이 안 됐다. 검출이 안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었죠. 공식 보고서에서는 네. 방류 직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OBT가 검출이 되지 않았다. 83개월이에서. 네. 오늘 뭐 여기서- 유출된 보고서에도 그게 들어 있었죠. 예. 그거는 이제 IAEA가 이제 일본 외무성에서 이렇게 좀 그 수정을 요구했던 그렇죠. 무슨 문구잖아요. 그대로 들어 있었죠. 그림 8번을 좀 봐주세요. 네. 그림 8번. 이거는 이거는 9번. 네, 8번. 다음. 네. 여기 오른쪽에 보면 TW, TFWT잖아요. 트리튬인데 삼중수소가 조직 자유수 삼중수소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가닉 바운드 트리튬도 조직과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좀 됐네요. TFWT는 나오는데 OBT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뭐 다른 건 아닐 텐데, 그죠? 방류 직전에 발표된 IA 보고서가 조작이 됐다고 하는 걸 뭐 스스로 이렇게 예. 데이터를 통해서 예. 그것도 IA
IA에서 스스로 만든 보고서 데이터를 통해서 네. 그래놓고 입증이 됩니다. IA 보고서 내용과 일치한다. 또 보고서가 일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야, 이게 TW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OBT는 측정한 결과가 여기 지금 그래프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제 그 OBT IA 보고서하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일본 외무성에서 수정전에 작성했었던 보고서가 있겠죠. 네. 수정전에 작성된 보고서 내용하고 일치한다 이런 의미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여튼 꼼수에 꼼수가 네.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그물에 걸린 어류에서 검출된 탄소 14. 예. 요것도 이제 방사능 물질이죠. 그렇죠. 네. 동위원소입니다. 탄소 14 동위원소. 네. 그거는 킨스는 참여를 했습니다. 네. 킨스 참여했고 IAEA 뭐 거의 비슷한 대동소 이항 값을 보여주고 있죠. 0.2에서 0.25. 네. 그러네요. 들러리 역할을 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펜스는. 네. 네. 어류에서도 이렇게 검출이 되고 있다. 네. 탄소 14가 그래서 이제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측정 결과를 보여준 거고 사실 각 기관별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느냐 그걸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만 큰 차이는 없더라. 근데 샘플 자체가 낮은 방사선 준위를 갖고 있는 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는 별로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거죠.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자,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IAEA 그때 그 1월 말에 공개된 공지문이죠. 그 예. 내용을 좀 보면 핵폐수 배출 관련 이제 그동안 이제 경과 배출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다 쭉 설명하고요. 그리고 2023년 8월 24일 방류했다고 좀 써놨네요. 예. 이 보고서만 보기만 해도 아, 이거는 방류 전에 측정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예. 언론들은 제목만 보고 지금 또 기사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보도 자료를 따로 배포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IAEA는 결국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확정하는 보고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보고서를 낼지 봐야 이거 됩니다. 딱 적혀 있어요. 아니 방류는 2023년 8월에 방류를 했는데 실효 채취는 2022년 10월과 2022년 11월에 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10월은 물이고요. 10월은 물이고 11월은 이제 어류를 채취한 거죠. 네. 네. 11월, 10월은 볼. 어쨌든 뭐 더 오염 핵폐수를 방류하기 위해 퇴적물. 첫 번째 보고서는 2022년 10월이고요. 두 번째 보고서는 2022년 11월에 채취한 것이다라고 딱 기록이 돼 있네요. 예. 저걸 근데 사실은 공식 보고서를 그 발표하기 전에 왜 저 그 조사 결과를 그 공표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좀 그게 의문이었는데. 2022년 10월 거예요. 네. 물. 그러니까요. 물을 가지고 여러 기관이 한 6개.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좀 발표하겠다 이렇게 그 보고서에서 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작년에 그거를 발표하면서 어류 채집한 것도 있는데 그 시료는 연말까지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발표한 거죠. 한 달 정도 늦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저 때부터 그 저런 그 이 꼼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IA 공식 보고서 좀 방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기네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 뒤에 실제로 뭐 측정 결과 값을 슬쩍 흘리면서 실제로는 그게 이제 그 이 방류하기 직전에 측정된 건데 마치 발표 시점을 공식 보고서 이후에 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방류하고 난 이후의 측정 값으로 받아들일 그런 다들 지금 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거냐면 시료를 채집한 시점과 측정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지금 2022년 10월에 측정한 놈을 2024년 1월에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통은 그게 그 시료를 가지고 그 오염도를 측정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분석하는데. 이게 기간이? 뭐 짧게는 뭐 2주,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6개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보면 10월, 11월 달에 시료가 채취가 됐으면 8월 달에 그다음 2023년 8월 달에 공식 보고서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저 측정 결과값은 발표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거 오염수 같네요. 배출하는 것 자체도 만약에 이런 독립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배출할 게 아니라 알프스를 처리한 물을 6개월 이상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그 샘플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서로 비교한 다음에 오케이 이러면 버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우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이제 측정 대상 30개 핵종의 이름이 다 나와 있네요. 예. 30개. 그다음 측정 기관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예. 킨스하고 킨스도 테코, 일본 도쿄전력. 도쿄전력 이렇게 IAEA. 킨스는 이제 제3자 기관이니까 들어가 있는 거고 IA는 내부적으로 2개, 테코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에 표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세계 기관이 이제 측정을 했잖아요. 네. 이건 근데 여러 가지 IAEA. 30개 핵종 중에 우라늄 234 이상 되는 것들이 도쿄절 제 오른쪽 값이 도쿄절이 전부 도쿄절. 0.016 이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측정 하한값을 너무 높게 설정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소수점이 예, 거의 제로네, 제로. 실제 측정되는 값은 0.00000084 네. 굉장히 낮은 값으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측정 상한값을. 그러니까 네? 이거 이상 나오면 하한가? 문제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니라 저렇게 측정값을 낮게 설정을 해놓으면 하한값을 낮게 설정을 해놓으면 거물이 촘촘하다 뜻이네. 아주 작은 방사능 물질 농도라도 측정이 걸린다. 되거든요. 아, 저렇게 그런 해놓으면. 뜻이군요. 근데 높게 설정해놨잖아요. 0.016으로. 실제로 0.00077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0.01388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작게는 0.000057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0.016으로 잡아놓으니까 016 이상 돼야지 걸리는군요. 그 이상 돼야 걸려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거물코가 이렇게 헐겁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물고기가 성성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란이 238, 239, 특히 플루토늄 239 이런 것들은 미세양이라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량이라도 측정이 되도록 이렇게 IAEA는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234, 우라늄 234를 확대를 해서 보면 예. 그 도쿄전력 제일 오른쪽은 0.016 이하다. 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하한이 0.01이니까 그 이하는 측정이 안 된다. 불검출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없는 걸로.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진 경보 같은 거 울린다. 그러면 이제 그 진도 뭐 한 하한선을 한 1 정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진도 뭐 한 2, 3 정도가 뭐 직접적으로 큰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경고는 울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이 진도 1 값을 갖다가 진도 5 정도로 높여버리게 되면 네. 한 2, 3, 4 정도의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워닝 얼람이 안 뜨는 거죠. 안 뜨는 거잖아요. 예. 물컵이 막 쏟아지고 막 가구가 넘어지고 하는데 지진 온 게 아니야.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 지진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야. 근데 보면 굉장히 트란스 우라늄처럼 굉장히 높은 네. 그 아주 위험성이 높은 장주기 방사능 핵종을 주로 저렇게 하고 있다. 네. 도쿄전력에서 측정한 게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런 것들이네요. 이런 거가 사실 보고서에서 지적이 됐어요. 네. 저거는. 예,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0.016이지만 킨스는 찝었거든요. 0.0138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찝었잖아요. 절반 값으로. 그런데 어디죠? 저기 IAEA는 0.00037의 하한값인데 그 이하로 나오니까 이제 저기서는 네. 그 찝지 못한 거예요. 도쿄 전력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IAEA에서 검출된 저 값은 다 전부 다 도쿄 전력 기준으로는 0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0으로. 영. 미검출 예. 이렇게 되겠죠. 네. 미검출.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양수 그 측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6년 동안 3조를 투입해가지고 뭐 한다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해양수 측정을 할 때 저렇게 하한값을 높게 잡아놓으면 다 0으로 나는 거죠. 아유, 그렇죠. 진짜 그래서 도쿄 전력에서 검증한 오염도 0에 안전하다. 알프스 처리소, 안전한 알프스 처리소 하면서 먹으라고 권해서 그냥 먹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방사능 노출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하고 나서 또 확인 보고서라는 게 또 있었네요. 작년 10월에 나온 게. 저거는 방류하고 나서 저 여러 다국적 기업 저 국가 대표단이 가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현장에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했던 건데 저걸 가지고 아마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기기를 운영하고 또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료를 채취한 게 아니고 그렇죠. 결과값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 국제 기준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근데 그 검사 분석하고 국제 있다. 기준은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국제 기준. 자기네가 만들어서 그런데 자기네들이 일본. 네, 그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국제법. 네. 예. 네. 이게 왼쪽이 커버인데요. 네. IAEA가 국제법 시리즈, 네. IAEA 국제법 시리즈 1번으로 만들어 놓은 문서예요. 네. 거기에 보면 조인트 컨벤션이에요. 국제 협약으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음. 뭐 해야 되냐면 사용해결료 관리 및 방사능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협약이에요. 네. 거기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어허. 오른쪽에 보면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그 위에 그 보시면 디스차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규제받는 핵시설이 정상 운전 중에 배출하는 액체. 폐기, 핵 폐수 정상운전. 그것도 규제기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출하는 통제된 배출 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고 난 원전에서 배출되는. 원전에서 배출하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디스차지에 해당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염수 최종 보고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스차지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자기네들이. 디스차지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배출을 디스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국제법이 허용하지 않는 거를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AEA가 자기네들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네. 국제 사법재판소든 어디든. 네. 근데 정부가 고발을 안 하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는 행태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는데 전부 시행령을 뜯어 고쳐가지고 네, 법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네. 뭐 동일한 방법을. 그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어느 국제 기준이야? 없어요. 사고 난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그 규정은 없어요. 예, 사고 난 그 원전에 대한 그 충분한 무슨 이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뭐 그렇죠. 원전 사고가 뭐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고 원전의 경우 그 허용 범위 자체를 기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지금 배출하는 거를 그 자체가 위법인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지금 국제 기준에 맞춰서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하여튼 뭐 곳곳이 다 이게 꼼수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고서에 지금 뭐 아직 사실 방류된 예. 방류수 그러니까 방류수를 3자 검증을 해서 자체적으로 IAEA가 샘플링 해가지고 측정을 해보고 또 제3기관이 측정한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가서 들여다보는 내용 도쿄전력이 절차대로 잘 하는구나 이런 눈으로 확인한 거 또 질문한 거 잘하고 있다 하고 답변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저렇게 쓴 겁니다. 저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밑에 패러그래프인데요. IAEA가 죄송하지만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예요. 저게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걸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양에 분산되는 모델을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에서 했는데 지금 측정된 농도를 거기랑 비교해서 튜닝을 해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게 이제 추가 시간과 운전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을 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그렇죠.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된다는 거를 보고서에서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당장 뭐 국제 표준과 일치해서 확인했다. 그러니까 NHK 거기는 아예 뭐 방류수가 안전함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그대로 받아 적고. 그러니까 과연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 기준 자체가 그 허구인 거고 기준이 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준이 일단 없고. 공해상에 배출하는 거는 금지가 되는 거죠 결국. 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지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에 따라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제 시료 뭐 채취라든지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오염수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전부 안전 국제 기준에 미국에서도 부합하다. 폐로 되는 원전에서 오염수가 나온 걸 버리려고 하다가 두 군데서 인디안 포인트하고 또 딴 데 두 군데서 배출하려고 그러다가 저 지방 법원에서 이거 금지해가지고 못 버렸습니다. 아주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제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매우 정밀한 기계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서부터는 오염수 방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정밀한 기계가 이제 측정 기계가 확인이 됐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궁금한 건 그게 아닌데. 네. 네. 그렇죠. 정확하게 찝으셨습니다. 네. 진짜. 네. 예,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물을 어떻게 버리냐가 근데 측정 방법이 정확하다는 걸 네. 인정했으니까 이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네. 그럼 마구잡이로 버렸다는 그러니까 언론들이 사실 눈 감고 있으니까 또 정부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눈 감고 있고 국민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사실 설 연휴에 굉장히 좀 시민들이 뭐 복잡한 얘기 알고 싶지 않다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진실을 좀 알고 윤석열 정권이 혹은 일본 정부와 야합을 해서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시민 여러분들이 좀 설 연휴에 좀라도 좀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프스 시설 정기 점검 평가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도. 그렇죠. 나오고 있네요. 정기 점검. 그냥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쭉 설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고장이 날지 안 날지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저기에는 이제 필터 교체, 적기 교체, 필터를 적기의 교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비싸요. 문제는 비싸니까 안 교체 안 하고 그냥 억지로 넘어가다 그냥 휙 버리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알프스 자체가 지금 저 논리로 인하면 필요가 없어요. 네. 희석해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도를 낮춰서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바닷물 끓여가지고 그냥 저기 섞어가지고 조금씩 버려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 논리로 인하면 합격 기준이 그냥 알프스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구멍난 상태로 계속 돌린 거예요. 필터가 빵빵 나가지고 그냥 떨어졌는데도 계속 돌린 거예요. 그게 국회에서 지적이 됐죠. 네. 자, 어쨌든 이게 이 와중에 며칠 전이죠. 총량이 중요한 거죠. 네. 배출되는 총량. 오염수가 결국 노출됐네요. 근데 알프스가 아니고 알프스 그 이전 단계에서 노출이 됐다 그래요. 저거는 이제 정화시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알프스 전 단계에 정화시설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전처리 설비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뒷장에 보면 중금속을 그래서 220억 베크렐이 나갔는데 저 정도는 굉장히 높은 오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 보통 발전소 해결료 저장된 물 그거를 볼 때 저 물이 오염 수치가 한 100만 베크렐 정도 나오거든요. 리터당. 저거에 한 4배, 5배 정도 되는 오염도를 가진 오염수다. 상당히 높은 오염수죠. 저게 5.5톤이 흘러나갔다는 거는 그 지역이 굉장히 오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바다로 땅으로 지하수로 내려갔다. 해서. 지하로 내려갔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갔다. 바다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좀 확인이 만약에 그렇게 5.5톤이면 양이 많기 때문에 많죠. 예.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도 사람들은 네. 이제는 뭐 어차피 뭐 다 흘러 넘치는 거 뭐 이렇게 다 되는 뭐 거죠. 체념을 한 것 같고 네, 뭐 네. 어떤 식으로 해도 도쿄 전력에서는 뭐 문제가 생겼고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안 할 테니까 또 사람들도 이제 체념하면서 그냥 믿고 싶은 거겠죠. 네. 이제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저거를 어떻게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5.5톤은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작은 놈. 예, 그러니까 끔찍하죠. 저게 나간 거를 전에 작년 10월에도 그 호스 터져가지고 다음 장 그림 보여주시면 저 점선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위에. 네. 저기 크로스 플로우 필터 후단에 이제 슬러리용으로 하이 인테그리티 컨테이너라고 하고 HIC 컨테이너가 있어요. 네. 저기 고방사능 슬러리를 저장하는 데거든요. 그럼 저 호스를 통해서 절로 들어가는데 호스가 자바라 호스 같은 호스예요. 아하. 플렉서블한 거. 아, 저게 퍽 터져버린 거예요. 언제든 터질 수 있겠군요. 저게 퍽 터져. 아니 저 정도 고농도의 폐기물을 액체를 흘러내려 보내는 거라면 저건 저 쇠파이프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쇠파이프로. 네. 근데 저거를 호스로 그냥 철사로 이래 성성기 그 고정을 시켰다가 저게 팍 터져가지고 그 저 인부들이 방사능을 뒤집어 썼는데 지금 그런 우려가 또 여기서도 나온 거죠. 그 그림을 보시면 알파 핵종 중금속 제거하는 그 왼쪽 이 왼쪽에 두 색깔과 하얀 색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전처리 설비입니다. 그 오른쪽에 빨간 거는 저게 이제 알프스 설비예요. 이게 다핵종을 제거하는 콜로이드라는데 미립자 분포된 그런 것들을 흡착제로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저거고 그 전에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흡착이 잘 돼요. 그래서 스트론튬을 흡착을 억제하는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탄산염 침전 처리하고 이쪽은 이제 중금속을 제거하는 라인이 있어요. 코발트라든가 뭐 이런 중금속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화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화시키면 산화시키면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소가 나오잖아요. 그 수소가 뽀글뽀글 올라와서 그거를 배기시키는 라인이 있었던가 봐요. 네. 그 라인, 배기시키는 라인. 근데 거기는 삼중수소도 물론 있겠죠. 물이 삼중수소가 많으니까. 근데 그 배기 라인을 이제 밸브를 잘못 조작해서 그쪽으로 물이 나갔는데 세척하다 그랬다 그래요. 작년 10월에도 세척하다 그래야 된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또 세척하다 그랬다니까 작업자가 얼마나 비폭되는지는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고요. 조만간에 보고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프스가 아직까지도 그 설비가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프스 자체도 과연 오염수를 얼마나 정화를 시킬지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의문시 되고 있는데 알프스 정화 장치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폐수가 지금 무려 5.5톤이 지금 이 바다로 방류가 바다로가 아니라 이제 그 설비 바깥으로 이제 나간 거죠. 바깥으로. 그러니까 설비가 이제 플랜트가 발전소 같아요. 발전소. 발전소에 저런 그 물을 이제 그럼 그 물들이 궁극적으로 뭐 지하수를 넣는 발전소 지하에 오염수가 잔뜩 고여 있잖아요. 그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뽑아 올릴 때 그 전처리 설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오늘 하여튼 그 굉장히 좀 국내 언론이나 외신에서도 좀 주목하고 있지 않는 IAEA와 일본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사실 은폐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또 이런 내용을 또 시민들께 또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핵폐수가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가 방류되고 난 뒤가 아니고 방류하기 전에 샘플을 채취해서 지금 2023년 1월에 마치 방류하고 난 데서 채취한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영화 그 기생충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지상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뭐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뭐 아름다운 정보들만 노출이 돼서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지하층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예,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 일들이 제대로 지금 보도가 되지는 않으니까 보도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이 무관심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 지하층에서 이제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서 결국 뭐 폭발해버리는 그 이제 상황. 아까 참 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주변국들이 점점 즉 관심이 점점 멀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버리는 게 당연한 당연시 거죠. 되는 그런 그럼 것처럼 나오겠지. 때 이 정도. 순간적으로 다 버리겠죠. 네. 왜 그러냐면 저거 조금씩 버리는 거 지금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필터만 해도 값이 보통이 네. 아니에요. 운영 인력 이런 거 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확 버릴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사고 나서 갑자기 탱크가 넘어졌다. 뭐 특히 이제 좀 5,500톤 저 오염수 저 방류 사고가 터졌는데도 좀 한국 정부가 뭐 무관심한 건 좀 그렇다도 지금 중국 정부도 뭐 강력한 항의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중국 바로 오늘 보고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보고. 참 여기 이제 대통령 저 KBS 신년 그 대담에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네요. 네. 기시다가 굉장히 정직하죠. 네. 저렇게 믿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원전 바보. 원전 바보입니다. 원전 바보. 네. 저렇게 믿고 있으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네요. 네. 그렇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원전을 우리가 건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싼 이유가 안전에 시설 투자를 작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한국과 일본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은 수명 연장을 해대고 일본은 재가동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재가동을 하는데 호기당 2조 원을 투입했어요.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 중대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테러니 뭐 이런 거 다 대비하기 위해서 2조 원을 투자를 해서 설비를 개선했는데 고려 2호기 수명 연장하는데 얼마가 투입되냐? 3천억 원이에요. 3천억 원이고 그중에 1,400억은 주민 상생 자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 매수죠. 네. 매수인 거죠. 입 다물어주는 네. 조건으로. 입 다무는 거죠. 입 다무는 비용이죠. 네. 그리고 1,600억 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설비 개선이니 뭐니 어떻게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이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인권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수명, 생명하고 일본 사람들 생명하고 물론 일본 지진이 엄청 네. 나오니까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도 그래도 절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금액으로 볼 때는 예. 위험해 보입니다. 자, 오늘 설 연휴에 시민들께 오늘 대통령 신년 대담 그리고 일본 정부와 IAEA가 지금 눈속임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런 사실을 저희가 진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일요일에도 우리 뉴스 취재 플러스 해야죠. 취재 플러스 해야죠. 네, 일요일에 네.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연휴 잘 편안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 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 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두 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